국민 라디오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일까요? 저는 슬픔을 고요함이라고 해석합니다. 단지 눈물을 흘리거나 낙담하거나 절망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고요히 응시하는 일입니다. 이때의 슬픔은 맑은 슬픔이죠. 잘 익은 가을볕이고 숨을 고르는 호수이면서 서두르지 않는 새벽이 바로 남덕현이 말하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몸을 씻는데 더러운 물을 쓰지 않는 것처럼 영혼을 씻으려는데 분노와 탐욕과 거짓으로 오염된 슬픔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어제에 이어 울고 난 다음에 후련함과는 또 다른 상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남덕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맑은 슬픔 맞습니까? 예, 슬픔은 맑은데 저는 별로 막지가 못하네요. 덜 씻어졌나 보다. 예. 씻어도 더러움이 끝이 없군요. 제가 이 오프닝에서 단순히 우리가 울고 난 다음에 그런 후련함하고는 또 다른 슬픔이다. 네. 근데 제가 맞게 말을 했나요? 예, 정확하신 말씀 같아요. 남덕현이 말한 슬픔. 예, 예. 그 슬픔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예.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작가가 얘기하는 슬픔이 뭐냐? 예.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예. 또 제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고차원적이고 고상하고 예. 어떤 그런 세계들, 그것이 뭐 문학으로 표현되든 철학으로 표현되든 또는 종교로 표현되든 또 우리가 우리의 말이나 행동 이렇게 드러나는 이면에 있다고 늘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정신의 세계라고 봐도 뭐 그렇게 봐도 불러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해도 결국은 우리가 그런 징후들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사물과 내 앞에 있는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아무런 고차원적인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을 논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고상함은 내 앞에 앉아 있는 당신을 통해서만 감각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인간들은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거기서 거기고 늘 눈 뜨고 보면 세상이 이럴 리가 없는데 항상 또 세상은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이 얘기하고 문학이 얘기하고 예술이 얘기하고 철학이 얘기하고 종교가 얘기하는 그 인간의 고상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때로는 비루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변덕스럽고 그런 인간을 통해서만 감각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건 좀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용운 선생의 님은 부재할 때만 존재하는 님. 굉장히 슬픈 거죠. 부재로서의 님이죠. 예. 그래서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예. 아들 군대 보내고 이런 꼭지가 있습니다. 너를 보내기 전에는 허전함이 이토록 완벽한 슬픔인지 몰랐다. 삼킨 눈물이 마른 배에 검은 주름꼴에 고여 시름시름 마른다. 전력을 다해보지만 사력을 다해 뚫고 나오는 서름을 감당할 수 없다.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눈물이 난다. 이게 왜 꼭 마지막 줄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눈물이 난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아, 군대 보내셨죠? 예. 이제 다 제대했는데, 예, 맞아요. 개 짖는 소리만 나도. 더군다나 시골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올 일이 없는데 이러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그렇죠. 예. 진짜로 이렇게 저는 이제 아파트 살때 3층이라서 우리 뒤쪽으로 이렇게 끝집이라 걸어오는 소리도 들려요. 밤에는. 특히 구두 신고 그러면 따박따박 소리가 네. 이렇게 들리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큰 놈은 잘 몰랐는데 둘째를 보내놓으니까 자꾸 얘는 마음에 걸리는 거야. 신경 쓰이고 애가 좀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약간 고지식하고 좀 약간 꼴통기도 있고 순한데 순한 꼴통들 있잖아요. 왜. 되게 걱정스러웠는데 지금 피니까 또 이렇게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눈물이 난다. 이런 게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개 짖는 소리는 없는데 사내가 들려서 전 좀 눈물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 벌써 제대를 했나요? 네, 이제 제대를 해서 이제 복학을 하죠. 다시. 저도 그 전시인님 그 포스팅을 자주 보는 편이라 그때 그 면회 가셨을 때 그 전시인님을 홀로 두고 여친을 만나러 갔다는 그 대목 기억이 이 납니다. 나쁜 놈 무슨 말이야.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면회를 갔었어요. 네. 갔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더군요. 제가 보니까. 네. 예, 뭐 부대 근처를 벗어날 수가 없고 외박을 나오면 네. 그리고 뭐 겨울이고 이러니 뭐 어디 뭐 갈 데도 갈 데도 없고. 없고. 예. 뭐 아들내미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밥 먹는 거 말고는 할 게 네,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같이 외박 나온 동기들과 놀고 저는 혼자 숙소에 가서 혼자 누워 있고 이런 거 말고는 참 그래서 좀 이게 그 군대에서 이 외박 문화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예, 조금만 더 벗어나면 뭐 관광지도 있고 좋을 텐데 못 가게 하니까. 네, 짬불 못하게 하죠. 네. 아니 이 녀석이 일찍 오라 그래서 일찍 가느냐고 갔는데도 좀 약간 서운해하는 거예요. 늦게 왔다고. 오늘 외박 나가는 그 외박조 중에 자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는 이제 하는 얘기가 아마 엄마하고는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온다는 걸. 그래서 자기를 터미널에 화천 터미널에 내려주고 우리는 사라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천 열차 펜션이라는 그것도 예약을 해놓고 이제 뭐 강가에 있는 열차를 개조한 펜션이었는데 그래서 고기도 막 싸갖고 와서 이놈은 이것도 먹이고 막 했는데 웬걸 뭐 지네끼리 저녁 때 왔어요. 시컷 놀고 안 오길래 올 때가 됐는데 얘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터미널에 갔죠 또 몰래. 그래서 터미널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와이프랑 둘이 살금살금 가서 보니까 둘이 한참 이별의 정거장을 하고 있더라고. 뭐 이렇게 머리도 한번 쓰다듬고 뭐 막 둘이 쳐다보고 있고 가관이에요 아주. 돌아서길래 잽싸게 또 해서 얼른 와서 안 본 것처럼 가만히 뭐 갔니? 그랬더니 뭐 보냈어? 뭐 해서 사는 게 다 비슷해요. 예, 거기서 거기 맞습니다. 예, 특별할 거 없는데 그래서 이런 슬픔을 권함 이런 책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이제 봄이 오니까 좀 나른하잖아요. 이거 읽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고 한번 잠깐 우울했다가 잠깐 졸다가 또 일어나서 한번 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로서 저자로서 네.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 책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번 하신다면 팔아야 되는 이유. 네, 아니 세일즈맨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책 소개를. 예, 뻔뻔하게. 뻔뻔하게요. 네. 뭐 책 쓴 거 자체가 뻔뻔한데. 네. 근데 제가 뭐 그 농담 삼아서 이제 가끔 어떤 뭐 이렇게 그래도 참 밑도 끝도 없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저 어디서 강연 신청을 받으면 굉장히 좀 곤란스러워요. 어떤 주제를 정해서 뭐 인문학 강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책에 대한 설명조차도 사실은 제가 변변히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주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가끔씩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와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좀 뭐 작가의 작가 정신이 뭐냐. 뭐 작품 세계가 뭐냐. 가장 제가 들으면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집을 너무 많이 보신 분이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뭐 하실만 저는 하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작가에게 물어볼 질문이 딱히 그런 거 말고는 또 없지 마땅하진 않겠나. 뭐 않죠. 사생활을 물어볼 수도 네. 없고. 근데 저는 특별히 어떤 뭐 작가 정신이나 제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예. 의지, 뜻 이런 거는 사실 거짓말이 아니고 예. 특별하게 목적의식적으로 갖고 쓴 건 아니고요. 음. 뭘 꼭 얘기해야겠다라고 쓴 건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순간순간 어떤 저에게 사물이든 현상이든 또는 사람이든 어떤 던져지는 감각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감각들이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유,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목적, 의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찌워지기 전에 그 감각이 주는 그 감각을 그대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예. 쓰고 나면 그게 아니고. 아닌데요? 아니, 그치. 충분히 제대로 들어와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 그래서 뭐 옛날 제가 그 철학자 이름이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예. 그분도 같은 고민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일 자기가 괴로운 것은 뭔가를 쓰게 되면 일반화되고 평균화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더라. 꺼내놓는 순간. 예, 그래서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식으로 예. 책이라는 거는 안 쓰면 제일 좋고 할 수 없이 쓰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쓰기 전에 생각했던 그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과연 그 쓰기 전에 그것이 아닌 그 무엇이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각으로만 느낄 뿐이고요. 그래서 아마 독자분들도 그런 감각들은 다 하나씩 갖고 계시다고 좀 봐요. 예. 다만 쓰지 않으실 뿐이지. 예, 예. 그래서 그런 감각들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시면 예. 아, 저놈도 저런 감각을 갖고 있구나. 서로 한번 공감대, 책을 통한 소통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원하시면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셨어요. 안 사고 못 배기게. 맞아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있는 책도 있겠죠. 물론 네. 공약집이라든지 이런 네. 거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딱히 어떤 목적 갖고 쓴다기보단 그날그날의 이야기들. 네. 달아나기 전에 다 한 마리의 나비들이거든요. 이 꼭지들이 다 네. 굉장히 꼭지가 많은데 저는 이게 다 하나의 나비라고 생각해요. 흰 나비, 노랑 나비, 호랑 나비 다 나비들인데 얼핏 봄날 내가 잠깐 조는데 나비가 내 어깨에 살짝 앉았어요. 네. 그 나비들을 탁 잡아서 쓴 것 같아요. 조금만 방심하거나 잠깐 움직이면 나비는 바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안 놓치고 그게 아무나 저도 글을 쓰는 입장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나비는 누구한테나 날아가서 앉아요. 근데 날아가기 전에 가만히 그 나비를 탁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얼핏 스치는 생각이 왜 업계속에 다 있지. 근데 그걸 잡고 오염시키지 않고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또 멋진 책을 내셔서 자꾸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약장사 된 것 같은데 뭐 5일장 약장사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무거운 책들도 많이 했지만 이런 건 또 다른 무거움이죠. 또 다른 무거움인데 구름이 가진 무게라고 할까요? 제가 봐서는 구름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덩어리가 실제로 최적하고 계산해 보면 2, 3톤 정도 돼요. 승용차 2대, 3대가 떠 있는 거거든요. 한 덩어리가 이렇게. 물론 작은 한 덩어리가 아닌 한쪽 하늘을 이만큼 가리고 있는 구름이면 한 2, 3톤 되는데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덕현의 슬픔은 그런 슬픔이 아닐까. 그냥 납덩어리처럼 이렇게 무거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슬픔인데 떠 있는 저만치 구름으로 떠 있는 슬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끝끝내 견디는 인간의 슬픔은 결코 진화하지 않는다. 그런 슬픔은 강하며 그런 슬픔만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전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슬픔을 건너뛴 세상의 모든 의지는 죄다 헛것이다. 슬픔 속에서 모든 의지를 상실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의지가 생겨난다면 그 의지야말로 불굴의 의지다. 아, 철학자도 아니고 말이야. 나 이제 안 해. 에이씨. 어디 가서 내 시인이라고도 안 하고, 물론 내 스스로 시인이라고 한 적도 없지만, 남이 그러냐 그러면 가만히 있지만, 안 할래. 안 되겠어요, 이거. 내가 충청도의 힘은 웃으면서, 도대체 이게 다 이 생활 개그가 어디서 나올까. 이게 틀림없이 100% 그게 진짜도 아닐 거고, 적당한 에피소드의 네네. 가공이 틀림없이 있었을 건데, 도대체 어떤 감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 슬픔을 권함을 보면서는 그것과는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꼭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뭐가 있을까요? 저도 써놓고 책은 냈지만 저도 열독은 하지 않거든요. 원래 쓰고 잊어먹는 게 정상이에요. 예. 열독은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마 제 책에 나오는 소재 중에 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개 많이 나와요. 예.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있으면서 네. 개하고 있는 시간이 꽤 많거든요. 사람보다 개가 더 많으니까 시골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노인 한 분이 독거 노인이 개 2마리 기를 수도 있고. 근데 그 개를 기르면서 저는 사실은 그 시골에서 개를 제가 묶어서 기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조그만 개를 길렀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진돗개를 기르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과 이제 분들이 좀 무서워하죠. 전하 제 개가 이쁘지 순하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개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 개를 보니까 그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서 기른다는 게 참 인간으로서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그래서 개가 이제 그 정확히 알죠. 제가 이제 이놈이 나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구나. 내 목줄을 풀러주는구나라는 걸 제 복장을 보면 딱 알아차리거든요. 그때 그 좋아하는 얼굴 표정. 그럼 제가 이제 데리고 산에 가서 풀어놔요, 개를. 풀어놓으면 어떨 때는 이놈이 그냥 가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자유롭게 산속에서 살던가. 근데 이놈이 부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요, 지가 알아서 먼저 내려와서 집 앞에서 기다려요. 목을 탁 내놓고 목줄을 묶으라는 거죠. 굉장히 슬퍼요, 그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꼭지 중에 개와 나라는 꼭지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 차라리 어디를 가지. 왜 내려와서 먼저 그 목줄을 묶으라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걸. 제가 이제 그렇게 쓴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하고 같이 이렇게 산 속에 들어가거나 숲을 가거나 이러면 항상 이제 그런 슬픔들을 좀 느끼죠. 근데 그 시골 분들 중에 그 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분들은 개 이름을 짓지를 않거든요. 개 이름이 없어요. 제가 기르던 진돗개는 장금이었는데 그냥 개야 이렇게 불러요, 그냥. 그래서 아니 좀 어르신 이왕이면 그죠? 개야. 예. 그 이왕이면 좀 개 이름을 지어 주시지. 그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한때에는 개 이름을 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개 이름을 안 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요. 자네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 그 전에 기르던 개 이름이 복실이랍니다. 한 번 간 복실이는 다시는 안 오는데 그쵸. 그냥 개는 또 온답니다. 그 놀라운 얘기죠, 제가 듣기로는. 그러네요. 그거는 단순히 어떤 정을 붙이겠다 안 붙이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듣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개는 다 죽어도 유일하게 죽지 않는 개는 개라는 이름을 가진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웬만한 철학자보다는 훨씬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죠, 제가. 그런 걸 좀 우리가 배우든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좀 프로그램으로 장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 다시 하라면 똑같이 말씀 못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직관으로 얘기들, 한번 탁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아주 이렇게 뭐 거의 다 무학에 가까우시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갔다 오시면 약봉지를 들고 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해 달라는 거죠.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침 약에는 해를 그려드리고 네. 점심에는 해 반에 구름 반을 그려드리고 저녁에는 달을 그려드리고 제가 이제 가끔 장난을 칠 때는 막 비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들고 가셔서 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전혀 이제 당신이 글을 모르신다는 티를 안 내시죠. 그건 이제 일종의 자존심이니까. 예. 근데 이제 아파서 약을 타봤다거나 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된다거나 이러면 예. 이제 나라에서 그 공문서가 날라오면 들고 오시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런 얘기들을 천연덕스럽게 하시는 걸 들으면 예. 이게 나이가 가져다 주는 미덕은 없다 할지라도 예. 지혜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있죠. 돼요.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지식이 그런 통찰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건데요. 네. 예, 많이 한다고 네. 뭐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 많이 한 대학 교수들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뭐 학문이 모자라겠어요. 어? 에이, 사람들 참. 아유. 지난 시간에는 닭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개 얘기를. 개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닭보단 개가 낫네요. 닭 얘기할 때 참 비위가 상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개가 그래도 낫네요. 아니 우리 처남이 처남이 아니라 매제죠. 제 여동생 남편 그 부모님이 아산 사시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재산도 좀 있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또 노인네 이렇게 사시는데 좀 건강 염려증이 과하신 거지. 그러니까 옷닭을 좀 심하게 해서 이제 옷을 많이 넣으신 거예요. 그 옷이 올라가지고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했대요. 그래서 아까 그 개 얘기, 닭 얘기하면서 또 옷닭까지 이제 옷닭은 좀 그렇다. 그죠? 그냥 조금만 넣으면 맛있는데 옷닭이 네. 조금만 더 넣으면 옷닭 옷이 참 독한 겁니다, 여러분. 옷닭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골에 있으면서 사실 그 처음에 충청도의 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골 어르신들 어떤 그런 스쳐가는 직관에 의한 한마디를 제가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이제 두 번째 책은 어떤 뭐 시대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뭐 세월호 비롯해서 세월호 얘기도 많이 들어있죠. 뭐 철탑에 올라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고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사회적인 슬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조금 다른 슬픔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북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어떤 그 노을이 이렇게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에 노을이 저는 이제 노을이 엎어진다고 표현을 쓰는데 노을이 엎어질 때 그 정말 장관이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살던 시골은 이제 무창포의 노을이 서해안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데죠. 그 누가 봐도 순간에 말을 잃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와서 멍하니 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장엄함이든 슬픔이든 경건함이든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어떤 그런 감정이 사무치는 순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환경운동을 해도 전 잘할 거라고 봐요. 당연히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에 사무쳐 본 아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누군가가 파괴하려 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무쳐 볼 어떤 그런 감정, 슬픔의 감정 이런 것들을 사무쳐 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누가 파괴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전자의 아이가 훨씬 더 당연히 환경운동을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무치는 슬픔이나 사무치는 감정의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떤 의지를 가져도 그 의지는 강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슬픔을 통해서 강해지기도 하겠네요. 네. 강해지는 것들. 또 이제 책을 하나 또 쓰실 수도 있죠. 그 뭐 기약이 없고요. 만약에 쓰신다면 어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 관심 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또 쓰게 된다면 저는 영감님들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영감전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골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통찰 그리고 아주 그
어렵고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아주 사소한 일상의 사물과 뭐 개, 뭐 곡괭이, 낫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고상한 얘기를 너무 쉽게 해버리는 그 양반들의 그 내공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들. 그거 괜찮네요. 사물과 엮어서 쓰는 건. 그래서 충청도의 힘에 나와 있듯이 어떤 위대한 것들은 사소한 것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 서문의 내용이 있지만 시골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장점 미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위대한 것들을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쓰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죠? 근데 기약이 없네요. 기약은 없어도 언젠간 나올 거니까. 그렇잖아요. 뭐 5년 못 기다리겠어요. 기다리면 나올 건데.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덕현 작가의 또 다른 책 사물과 직권에 대한 어른들의 직권에 대한 얘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기다리시는 동안에 노란색 표지의 충청도의 힘과 파란색 표지 슬픔을 권함. 이 두 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기다리면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울고 웃으면서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오늘 남덕현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타르시스란 말을 우리가 종종 쓰죠.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하면은 비극을 감상하는 일종의 정화작용입니다. 우리는 비극적 현실을 보면서 정화작용을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공연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허구를 보면서 슬픔에 잠긴다면요.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시원한 느낌을 받겠지만 현실 자체가 비극이라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체념 상태에 빠집니다.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이 반복돼도 이와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말은 누구나 힘들다는 뜻보다는 슬픔이 본능처럼 내재된 감정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욕심이라는 첨가물과 타인이라는 오염물질 때문에 순수한 슬픔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 혹시 기질의 문제는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청승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할 겁니다. 저는 남덕현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읽어내는 능력이죠. 누구나 읽어낸 것을 문장으로 옮기는 힘. 이것도 또 대단합니다. 승무처럼 진지하다가 때론 너털웃음처럼 홀가분하다가 저녁 안개로 가슴에 스며듭니다. 더구나 그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라서 그가 말하는 슬픔은 우리 일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공허한 울림이 아니고 설탕물 같은 위안도 아니고 애들으면서 슬픔의 본질을 말해버립니다. 힘을 주는 게 아닌데 힘이 있습니다. 그의 전작 충청도의 힘과는 또 다른 감상을 일으키는 남덕현의 슬픔을 권함을 여러분께 권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책을 권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서로를 신뢰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